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금리 인하 기대감에 매수세가 유입돼서 이제 코스닥 또는 중소형주 강세 보이고 코스피는 좀 숨고르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된 이유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특히 코스닥 소외주들이 상대적으로 더 강세를 보이면서 낙폭주들에 대한 어떤 매수세 유입이 오늘 장의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양시장 순매수하고 있고 기존에 매수하던 종목 그대로 매수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시장을 주도하는 어떤 움직임, 뭐 매수 주체 이런 것들에 큰 변화는 없어서 이번 흐름 이후에 다시 또 원래 가던 대로 또 가지 않을까 이런 어떤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로봇주들 중에 일부 또 대형 2차전지, 뭐 2차전지가 다 갔다기보다는 2차전지 중에 대형주 일부, 조선, 화장품, 비철금속 등등이 이제 올라갔는데 오늘 뭐 상승 종목이 코스닥 같은 경우 1,100개가 넘어갔기 때문에 특징주로 뭐가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붙이기는 좀 애매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지수가 올라갈 수 있었던 첫 번째 요인은 금리 때문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가 빠지면 신흥시장 쪽에 어떤 긍정적인 어떤 분석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내려갔다 그러면 이제 이게 올라가면 이거 뭐 신흥시장 투자하는 것보다 미국 국채 투자하는 게 낫겠구만 이런 이제 투자들의 어떤 움직임이 나오게 되는데 반대로 금리가 빠지게 되면 돈값이 싸지니까 신흥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했던 게 4.35% 정도였는데 그 이하로 내려오면서 좀 안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됐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금리 확률도 보면 9월 인하 확률이 대략적으로 한 75%, 동결 확률 25% 정도 되잖아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동결 확률이 49.5% 거의 50%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 대비 절반으로 동결 확률이 줄었죠. 그래서 9월에 내릴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이제 힘이 실리면서 그러면 신흥시장 쪽에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된 거죠. 첫 번째 요인은 이제 금리였다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오늘 뭐 장중에 조금 다시 튕겨 올라가는, 뭐 프랑스 선거 때문에 다시 올라가긴 했지만 어쨌든 큰 흐름으로 보면 달러 인덱스가 계속 떨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원달러 환율도 좀 내려가고, 그래서 뭐 금리 우선, 그 다음에 이제 달러도 좀 약해질 것 같다 이런 기대감. 미국이 어차피 9월에 금리 내린다면 달러 인덱스 빠질지도 몰라 이런 어떤 분석들, 이런 것들도 역시 영향을 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의 어떤 특징도 기존에 강했던 종목군들은 좀 숨고르게 하고, 예를 들면 엔비디아가 지금 거의 박스권이잖아요. 그러니까 6월 말 이후에 거의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는 반면에 테슬라가 급등을 했고, 이게 아침에 제가 보여드린 차트에서는 테슬라 올라갈 때 우리나라 2차 전지를 못 가고 뭐 ESS 관련주들은 강세를 보여서 테슬라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나라 투자들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다. 근데 이제 제가 1주 전인가요? 그래서 저는 테슬라 올라가길래 코스닥이 좀 뭐 기술적인 어떤 반등에 힘이 실리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그게 이제 그게 생각하고 좀 다르게 가네요. 이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뭐 그때는 그래서 되게 테슬라가 저렇게 가도 2차 전지가 안 가는구나. 되게 좀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와서는 테슬라가 저렇게 급등을 하니 또 2차 전지 실적 보니까 이번이 바닥일 것 같으니 한번 기술적 반등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갔죠. 어쨌든 미국에서도 강세 쪽보다는 조금 소외된 종목들 잘 보시면 엔비디아가 눌리기 시작한 구간하고 테슬라가 올라가기 시작한 구간하고 겹쳐요. 그래서 좀 약간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딴 데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애플이 또 꾸준하게 올라가면서 강했던 종목들보다 그동안에 좀 덜 올랐거나 완만했던 종목이 뭐였지? 이렇게 이제 찾아보면서 투자자들이 좀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한 종목을 찾게 되고, 이게 이제 오늘 장에서 소외주들이 조금 더 힘을 내게 되는 그런 계기로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대형주 수급인데, 이게 뭐 저만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정확한 이론적으로 설명이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뭐 말씀드렸던 건데, 그 외국인들이 선물 매매를 보면 특정한 사이클 안에서 매수와 매도를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동향으로 볼 때 추가적인 매수 여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번 주에 대형주들이 일제히 올라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그렇게 이제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오늘 대형주 지수가 약했고 중형주는 올라가고 소형주 지수는 되게 강했잖아요. 그래서 대형주 지수는 조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밀어 올리기에는 쉽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보고, 그러면 이제 한 사이클 정도는 중소형주 쪽으로 가도 좋겠구나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이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코스닥 시장이 이제 반등을 했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했던 게 지난주 제가 텔레그램에서 보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850에서 60 사이에 걸려있는 구간 돌파가 되면 이제 소외주들, 눌린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좀 생긴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이걸 뭐 앞으로 중성주 장이 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코스닥 시장에서 그냥 올라가나 보다 하다가 저항대를 돌파를 하면 그럼 투자자들이 그러면 저점 대비 지수가 이렇게 올라왔고 더 올라갈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강했던 종목들보다 눌린 종목군들이 한 번 정도 사이클이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기준을 850, 60 요 구간으로 봤고 구간이 돌파가 되면서 이제 소형업종 지수도 오늘 제법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속성이 있다라고 보기는 쉽진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없는 이게 돈이 지금 많이 있다면 올라갈 때 열심히 푸시해서 막 밀어 올리면 되는데, 근데 돈이 예탁금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지금 있는 돈 가지고 쓰는 거는 아껴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추세가 여기서 뒤집어졌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질 정도까지 가려면 코스닥이 880 넘어가고 그리고 고객 예탁금이 또 증가되고 이런 모습이 나와줘야지, 그렇지 않다라면 그냥 기술적 반등, 기술적 반등 정도 좀 세게 나오는 사이클, 뭐 그 정도로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소외됐던 종목군들이 금리 인하 핑계,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저항대 돌파했다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한 사이클 정도 반등이 나오고 예탁금이 증가되지 않는다면 기존에 다시 또 차별화 장세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가 지금 수급 구도상으로는 그게 좀 현실적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후에 이제 수급이 바뀌면 또 판단도 달라지겠죠. 어쨌든 그런 모습이 있다. 그다음에 주요 특징으로는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4% 이상 올라가면서 올라갔습니다. 21선 돌파를 했고, 그리고 저 61선까지 이번에 이제 갈 거냐. 그러니까 61선이 굉장히 중요한 저항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61선 21만원 정도 되는 위치인데, 저 구간이 상당히 중요한 저항대가 되고, 그 부근에서 이제 더 밀고 올라갈 수 있을지가 이제 가늠이 될 거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외됐던 종목군들, 그러니까 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오늘 뭐 큰 포로 올라간 건 아니지만 뭐 엔터주도 어쨌든 플러스가 난다든가 해서 되게 많이 장기적으로 하락했던 종목군들, 이것도 이제 반등을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61선이 굉장히 이렇게 장기 하락주들은 61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근처 봐야 될 것 같고, 반면에 이제 반도체 중에서 강세 보였던 PSK 홀딩스라든가 뭐 한미 반도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류의 기업들, 그러니까 HBM 관련돼서 올라갔던 종목군들은 소외를 받고, 이제 반면에 이제 잘 보시면 한쪽이 올라가는 기간하고 한쪽이 빠지는 기간하고 이렇게 반대로 거의 기간이 비슷하게 가요. 그래서 자금이 나와서 저쪽으로 넘어가고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밸류업도 보면 종목들이 그 업종 지수로 보면 고점이 나오겠구나, 고점이겠구나 싶은 자리에서 지금 그 종목들이 좀 밀렸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부담이 좀 덜한 종목 쪽으로 넘어가고 기존에 강했던 종목에선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잠깐 숨고르기 하는 그런 과정이 나와서 좀 소외됐던 종목군들 쪽으로 투자자들이 좀 잠시 좀 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주요 종목들 뉴스들을 보면 그러니까 미국에서 테슬라에 귀한 뭐 이런 것들 나오면서 뭐 주식 투자 1위를 탈환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저는 이거보다 더 주목한 게 뭐냐면 올해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이제 해보면 코스닥 산 금액, 코스피 판 금액 해보면 한 10조 원 정도 돈이 이제 판 금액에 10조 원이 남았다. 그 말씀 드렸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외국 쪽으로 7조 원이 넘게 갔대요. 그러니까 대략 보면 뭐 예탁금하고 비교해보면 거의 그냥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 주식 팔아서 코스피 팔아서 코스닥 조금 사고 나머지를 미국 가서 사고 이런 구도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미국 가서 주식을 사버리는, 한편으로 보면 이제 잘한 건지 결과는 봐야겠지만 어쨌든 이제 해외 쪽에 대한 뉴스들이 자꾸 나오고, 근데 이제 역으로 생각해보면 자꾸 저런 뉴스 나오면 투자자들은 절로 가는 반면에 또 반대쪽에서 또 반응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 인하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8월, 10월 이렇게 팽팽한데 저는 연내에 금리 인하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금리 인하 이야기 나오면 이것도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조금 변화가 생길 수 있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증권사들 보고서 보면 뭐 다 좋죠, 뭐. 다 좋은데 삼성전자는 이제 수급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라 이제 외국인들 선물 매수 여력이 어느 정도 될 거냐. 그러니까 이거 보고 가늠을 해야 돼서 뭐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좀 속도 조절하는 형태로 이제 갈 가능성도 없잖아 좀 있습니다. 아니면 삼성전자 밀어 올리려면 나머지 종목들이 조금 힘들어져야 돼서 당분간 대형주 쪽은 좀 변동성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LG에너지 솔루션 이슈 나왔는데 그 세액공제 빼면 적자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투자들이 판단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바닥이다 라고 해버리면
주가는 오히려 부진한 실적에 이제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여전히 지금 주가도 버블이야.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2차 전지가 왜 중요하냐면, 2차 전지 시가총액이 여전히 큰 편이기 때문에, 저게 이제 움직임에 따라서 다른 대형주들의 수급은 또 엮어서 시소가 돼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주가 어떤 형태로 가게 되는지, 저게 또 한 사이클 메인이 되는지, 이런 것들 등등으로 이제 주도주들의 구도의 변화가 생길 수 있어서 이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외국인들 뭐 열심히 샀고요. 코스닥도 샀고, 뭐 선물도 샀습니다. 그러니까 다 매수했는데, 삼성전자를 우선주 포함해서 4천억을 샀어요. 그러니까 전체 매수의 80%가 삼성전자 들어가 있고, 그 외에는 뭐 이렇게 업종 내에서는 좀 이것저것 좀 담았다. 예, 그러니까 뭐 골라 담았다. 그러니까 기아 팔고 현대차 산다든가, 하여튼 이런 식으로 좀 골라서 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그다음에 기관 투자들은 오늘 뭐 매도로 집계됐기 때문에 대형주는 매도 쪽에 집계가 되는데, 매수 쪽으로 보면 특이한 게 이제 네이버, 방산주, 그다음에 조선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담는 것이 좀 특징이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2차 전지, 에코프로비엠이 순매수 1, 2위. 근데 외국인들은 사실 저 두 종목을 되게 많이 사놨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변수가 되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사놓은 게 좀 있어서, 그게 이제 61선 이상 갈 거냐, 거기서 이제 끊어질 거냐, 계속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도 쪽에서는 제약주가 순매도 상위에 쫙 포진해 있죠. 6위까지가 다 관련된 종목들이고, 그 이후에도 좀 매도가 이제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약 팔고 2차 전지 사고 이런 구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이제 골라서 좀 선별적으로 담고 이 정도의 특징이었고요. 기관도 역시 에코프로비엠인데, 잘 보시면 고만고만하게 순매수 상위가 포진되어 있어요. 그 50억대에서 30억대 후반에 종목이 되게 많이 분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기관들은 좀 골라서 좀 고르게 담는 업종. 보시면 뭐 게임주도 있고, 2차 전지도 있고, 제약바이오도 있고, 하여튼 반도체도 있고, 이렇게 그냥 핀셋으로 골라서 담는, 예, 그래서 전체 업종 장세보다는 이제 종목 장세 쪽으로 가는 거죠. 매도 쪽에 보면 반도체 좀 또 되게 많이 팔았잖아요. 종목 수로 보면. 좀 업종 내 종목 골라 담기로 갔던 것 같습니다. 자, 뭐, 오늘 포인트를 보면 미국의 고용지표 나오고 금리 추이를 좀 봐야 되는데, 4.35 이상을 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4.35 이상이 나오면, 우리 증시는 또 소형주들도 고전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금리 추이, 그 다음에 미국에서 지금 애플, 테슬라 같은 종목 올라가고, 엔비디아 주춤하고, 그래서 좀 가격 부담 덜한, 그리고 올해 좀 덜 오른 종목군들 중심으로 매수세가 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구도가 너무 오래 가는 것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이제 엔비디아가 여기서 만약에 쭉 하고 빠져버리면 지수를 또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제가 엔비디아는 분할 영향이 좀 있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왜냐면 뭐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하여튼 10개, 한 주에 있던 게 10개가 돼버리면, 기존에는 매도하는데 망설여지지만, 내가 10개 생겼으니까 한 3개는 팔아도 되지, 뭐 우리가 한 개 있을 때는 0.3개 팔 수는 없잖아요. 근데 10개가 생기면 3개 파는 건 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더 영향을 좋다라고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거 팔아서 애플 사자, 테슬라 사자.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다시 올라갈 거로 보긴 하거든요. 근데 엔비디아가 그 예상 밖으로 이제 깨져버리면 투자들이 시장에 대한 사이클에 대해서 걱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림. 다음에 이제 소외주들이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오늘 모처럼 이제 상승 종목도 많고 했는데, 예탁금이 여기서 딸려서 올라가 주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라고도 볼 수도 있거든요. 잘못하면 오늘 상승이 그냥 짜장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데 데려가기 전에 짜장면 하나 사주는 게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예탁금이 늘어나거나 적어도 확 빠지진 않아야 된다. 그 정도. 그 다음에 오늘 뭐 올라간 종목군들은 이제 골고루 다 올라가서 특징주 뭐가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업종을 평가하기는 좀 어중간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코스피하고 코스닥 엇박자라고 제가 표기를 했는데, 2001년 이후에 코스피가 5% 이상 올라갔을 때 코스닥 소형주 지수가 하락한 해가 있었어요. 그 적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전까지도 올해 포함해서 4번째였거든요. 근데 특이한 건 그 해 빠지면 그 다음 해까지 소형주가 빠지는 그런 데이터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올해 무조건 그렇게 된다라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리고 여러분들 2001년 이후에 되게 재미있는 건 코스피가 18번 오르고 6번 빠졌거든요. 근데 코스닥은 반반이에요. 12번. 그러니까 소형주 지수도 반반이니까 하여튼 한 번 올라간 게 더 있고 하락한 게 하나 차이인가, 하여튼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의외로 연간으로 올라가는 사례가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반 정도라서. 예, 그렇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번 쉬면 그 다음에 또 올라간다, 뭐 이런 게 있어서,
뭐 전체적으로 올해 시장은 뭐 여러 가지 뭐 금투세 이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조금 쉽지 않은, 그러니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투자들이 한 해 올라가게 되면 그때 번 돈 가지고 빼고 나서 이제 좀 조정을 시켜보고 뭐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성향이 있는 것도 코스닥이 좀 고전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였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어쨌든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소외받았던 건 처음은 아니다. 예전에도 몇 번 있었다라고 이제 봐야 되고, 근데 요게 뒤집어지려면 이게 이런 데이터는 의미가 없는 게 사례가 이전까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통계적인 가치가 있는 거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예탁금이 붙는지 이걸 좀 보는 게 지금으로서는 제일 중요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내일 방송에서 오후 방송이 평소보다 조금 늦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그런가 보다 또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